이번에 이 책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저기요, 어, 조금 코웃이 자기를 변호하라고 책을 쓰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사실은. 예. 근데 지난번 조금 논리가 그렇게 명쾌하지 않은데 굉장히 만연체로 써서 읽어내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조금 전에 융을 읽었는데 이게 하도 깊이 몰입돼 있어갖고 안 넘어가지네. 그래, 다들 지금 용에 심취해가지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아니 그 인간을 내가 그동안 어떻게 생각했었나 하는 이게 총체적인 인식이 막 흔들렸어요. 굉장히 큰 도전을 하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아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인격적인 존엄성을 정말 몸으로 느꼈다 뭐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이런 느낌이 너무 압도합니다. 결국은 개인의 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 단순한 우리가 이고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 의식적인 나라는 것을 넘어서 우리한테 있는 우리의 참 자기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믿음이 이 속에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셀프 중심의 이론 속에서는 그런데 비과학적이라고 할까봐 셀프를 잘 정의를 안 해요. 결국은 우리가 타고난 어떤 셀프라고 하는데 그걸 명확하게 하다 보면 많은 경우에 자연과학적인 입장에서 정신분석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공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자기 안에는 이런 제가 봐서는 보통 이 셀프를 얘기하는 분들은 영성적인 것과 정신분석적을 융합하고 있는 분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셀프라는 것 자체가 타고난 것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타고날 때 귀한 존재로 타고났다는 게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모든 창조성의 원천이 셀프에 있다. 무의식 속에 있다. 이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봤던 무의식의 세계는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본능적인 것이 본능이 숨어 있는 것이고 본능의 발현을 우리가 억제하다 보니까 억압된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것들을 가둬놓고 있는 장소쯤으로 이렇게 무의식의 세계가 이해되는데 이 셀프를 중심으로 이해하는 분들의 무의식은 우리의 본성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창조성의 근원이 무의식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무의식을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세계관이냐 부정적인 세계관이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상에서도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럼 인간을 이해하는 것에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을 돕는 방법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너무 다르죠, 그거는. 그게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셀프 중심의 이론가들을 제가 초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하는 이유가 이 부분들에 인간을 고귀하게 생각할 수 있고 우리한테 있는 고귀한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걸 개발시켜 나간다고 하는 체험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그래야 다른 분의 우리가 만난 내담자 안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 소중한 것들이 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아주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하자는 그런 뜻이죠. 아마 코웃의 얘기로 지금 되돌아가지만 코웃도 결국은 셀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융의 얘기도 결국 셀프의 얘기예요. 그래서 코웃의 이론의 아주 원류 속에는 융의 사고가 숨겨져 있을 거예요. 융이나 캐롤 호나이나 위니커스. 그런데 코웃이 이걸 내가 어디서 이걸 배웠다고 얘기 안 해요. 이게 다 자기 생각으로 다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이루어놓은 것을 이분이 컬렉션에서 임상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코덱에서 배울 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이론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발표 시작하시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4장 자기 대상 관계에 재고쳐. 이 챕터를 읽으면서 조금 이야기가 장황해가지고 정리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자기 대상 관계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어떻게 면에서 프로젝트와 자기 입장의 차이에 대한 것들을 그렇죠. 자기 변명하듯 그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내용 읽어 나가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들어가면서 이제 제기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코에게 문제를 던진 그런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A는 자기 대상 관계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고, 두 번째는 특히 그것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인가, 즉 건강한 자기는 평생 자기 대상의 지지 반응을 필요로 하는 것인가 하는 그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B의 뒷부분에 대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언급부터 하고 시작합니다. 이 질문은 자기 대상의 의미를 잘못 해석한 데서 기인한다. 특히 그것은 일반적인 의미의 자기 대상과 특수한 의미의 자기 대상을 혼동한 데서 기인한다. 그것이 무해하고 양해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과학적 의사소통에 편리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그것이 무해한 이유는 그 용어를 사용할 때마다 기본적인 설명을 반복해야 한다는 부담 없이 과학적 의사소통에 쓰이는 그 용어의 용법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자기 대상 관계 개념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다른 것을 강조하고 싶을 때 예컨대 자기가 유아기뿐 아니라 평생에 걸쳐 자기 대상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을 때 특히 더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그것은 이 용어의 모호성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 모호성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전통적인 분석의 틀 안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용어의 혼란에는 별로 해롭지 않은 것과 해로운 것이 있다. 무해한 혼란의 좋은 예는 정의라는 용어와 개념이고 유해한 혼란의 좋은 예는 똑똑이라는 용어와 개념입니다. 정의라는 용어는 자기 대상 관계라는 용어의 사용에서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모순과 유사한 개념적 모순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것이다. 전의는 원래 복잡한 정신상태의 심리학이라는 정신분석학의 위치에 적합한 개념이었다. 전의는 정신기관의 두 영역 사이에서 일어나는 과정 전의식에 미치는 무의식 영향으로 규정되었다는 점에서 분명히 심리적 개념이었다. 즉 내성과 공감을 통해 수집될 수 있는 추상적이고 일반화된 자료였다. 전의는 사람들 사이, 특히 환자와 분석가 사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언과 히스테리 전환 증후들이 전의 현상이라는 말을 들으면 당황해할 것이다. 또 꿈이 전의의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되면 환자들이 분석가의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전의라는 용어의 의미가 정신분석적인 것에서 사회 심리적인 것으로 바뀐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사실이 과학계에 명백히 설명된 이상 그것의 무해성을 입증하기란 거의 어렵지 않다. 이 전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기의 용어가 모호하다는 얘기예요. 자기 대상 관계 뭐 이런 얘기를 코우시 하고 있는데 셀프하고 셀프 아브젝트의 관계를 얘기를 하니까 이 자아심리학자들이 그게 무슨 소리야 하는 거야. 그 용어를 좀 정확하게 정의를 좀 하면 좋겠다. 너 얘기는 잘 알아들을 수가 없다고 이제 비난하는 여론이 빗발쳤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자기가 이걸 잘 설명해내기도 만만치 않으니까 이 어떤 경우에는 모호하게 이 개념을 우리가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변호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예를 든 게 전이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서 전이를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코우시 얘기는 전이는 정신기관의 두 영역 사이에서 일어나는 과정, 그리고 전의식에 미치는 무의식의 영향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얘기는 원래 프로이드의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트랜스퍼런스라고 할 때 전이 요새 임상적으로는 과거에 나에게 중요했던 원대상에게 가졌던 정서를 분석가에게 디스플레이스 한다고 전치하는 이런 것을 전이라고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해를 하고 있죠. 임상적인 의미로. 최초의 프로이드의 이론 중에 토포그래픽 티어리라는 게 있죠.
그 지정학적 이론,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럭처럴 티어리라고 하는 구조 이론 이전에는 우리 마음은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지정학적 이론이 스트럭처럴 티어리 구조 이론 이전에 있었는데, 그때 트랜스퍼런스라는 개념을 어떻게 쓰였냐면 무의식에 있던 것이 전의식으로 옮겨오는 과정을 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의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분들은 무의식의 의식화, 무의식에 있던 것이 의식적으로 옮겨오는 것을 전이라고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네, 여기서 코웃은 전의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전의식이나 의식은 거의 비슷하게 사용되니까 unconscious 에어리에 있던 게 unconscious mental contents가 무의식 속에 있는 정신적인 내용이 consciousness로 의식의 세계로 트랜스포테이션 되는 것, 이동되는 것을 전이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원래 개념은. 그래서 이건 대인관계에서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이키 내에서, 한 사람의 사이키 내에서 우리의 무의식에 있던 어떤 멘탈 컨텐츠가, 정신적인 어떤 내용물이 전의식이나 의식으로 옮겨오는 트랜스포테이션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우리 스스로를 살피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코웃의 개념에 의하면 인트로스펙션, 우리 마음을 스스로 살펴서 이걸 찾아낼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쩌면 이건 또 엠퍼티를 통해서 찾아낼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어떤 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무의식에 있던 것이 의식으로 옮겨오는 과정을 얘기한다.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코웃이 잠깐 지나갔지만 이 이론을, 이 부분을 가지고 책을 쓴 분이 있어요. 여기 여러분이 보시면 이 책이 작은 책인데 The Freudian Moment라는 책이에요. 크리스토퍼 볼러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이분의 아티클 중에 On Transference Interpretation as a Resistance to Free Association이라는 아티클이 있는데, 우리가 트랜스퍼런스 전이 해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프리 어소시에이션, 우리 자유현상에 대한 저항으로 작용하는 가능성이 높다 하는 이런 이론을 썼는데, 요즘 전이 해석이라고 하는 것을 이 크리스토퍼 볼러스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냐면, 원래 전이 개념은 A라는 사람에게 있던 정서가 B에 전달되어 전치되는, 이런 요즘 우리가 임상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전이 개념이 아니었다는 트랜스퍼런스. 원래 프로이드가 썼던 전이 개념은 우리의 무의식에 있던 것이, 무의식에 있던 정신적인 내용물이 의식으로 옮겨오는 것을 트랜스포테이션 되는 것을 의미했고, 이 전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법이 자유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현상이 일어나기 위도록 도와주는 것이 프로이드의 원래 기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프로이드의 가장 중요한 어떤 업적이라고 이분은 봐요. 크리스토퍼 볼러스는. 그래서 프로이디안 모먼트라는 이런 개념을 사용한 것은 프로이드의 이 언더스탠딩이 우리 정신세계의 변혁을 가져왔다고 보는, 아주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요즘 전이 해석이라고 해석을 많이 하는 거가, 어떤 경우에는 자유현상 상담자가 내담자의 자유현상을 허용하는 것이 정신분석의 원래 기법이라는 얘기예요. 크리스토퍼 볼러스가 볼 때는 요즘 현대에 와서 정신분석 하시는 분들이 참을성이 없이 프로이드가 얘기했던 자유현상을 허용하는 태도가 아니라 너무 빨리 해석을 함으로써, 전이해석을 함으로써 자유현상을 오히려 자유현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저항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게 트랜스퍼런스 인터프리테이션 자체가 자유현상에 대한 저항이라고 보는 이런 견해인데 이 책이 아마 이태리 정신분석가 협회에 가서 이분이 연설한 내용을 이 책으로 엮은 건데 굉장히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책으로 보여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이전에 세미나 할 때도 이 책을 좀 소개를 했었는데 제목이 뭐예요, 교수님? 더 프로이디안 모먼트라 프로이드의 순간. 근데 국내에는 이 책이 없을 텐데 여기 보이시죠? 더 프로이디안 모먼트. 그 웹사이트에 찾아보셔야 될 거예요. 네네. 크리스토퍼 볼러스. 저거 갖고 있는 거 아니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어쩌면 지금 임상적인 태도로서 이분의 태도는 많은 현대 정신분석가들하고 대치되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너무 우리 해석 중심으로 가는 거가 어떤 거면 우리가 해석 중심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모던 사이코애널리시스 쪽에서는 지나친 해석 일변도가 환자층이 정신증이거나 혹은 보더라인 환자들에게 해석하는 것은 그렇게 해석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안 된다고 부분적으로 굉장히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그런데 원래 이 환자층은 모든 환자층에 대해서는 클래시컬한 이론 쪽에서는 정신분석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건 서로 상충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볼라스가 하는 얘기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어요. 요즘 분석가들이 너무 지나치게 전위 해석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건 트랜스퍼런스. 이 트랜스퍼런스라는 개념 원래 자체는 한 사람의 사이키 내에서 한 사람의 마음 안에서 무의식에 있던 것이 의식으로 옮겨가는 것을 전이라고 하는데, 요즘 그 전이 해석은 그것과는 많이 다른 것 같다. 그래서 이 무의식이 의식화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내담자가 자유현상을 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내담자가 자유현상을 할 수 있으려면 상담자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겠어요? 상담자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분이 suspended attention을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이분이 suspended attention이라고 하는 게 공평하게 주의를 줘야 된다. 그래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분석가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이분이 hovering attention이라고 하는 이분이 hovering attention이라는 개념과 내담자는 free association, 자유현상을 하도.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겠죠. 환자가 자유현상을 하려면 우리가 환자의 어느 한 측면만을 선호하거나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거나 우리가 어떤 편견을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지 않고 내담자가 어떤 얘기를 하건 공평하게 우리가 어텐션을 줘야 된다는, 우리 중립적인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담자가 충분하게 자유현상을 통해서 자기의 무의식이 의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 트랜스포테이션이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이런 임상을 현대에 와서 많이 잃어버렸다. 그래서 지나친 해석에 대한 경종으로 크리스토퍼 볼러스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전이라는 개념을 원래의 전이 개념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코웃이 이 전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코웃은 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전이에 대한 개념을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의 가장 중요한 개념 전이도 이렇게 모호하지 않느냐. 그럼 나의 개념도 이중적으로 사용되는 것도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자기 대상 관계라는 용어의 모호성으로 돌아가자. 그것은 본격적으로 표현입니다. 자기 대상 관계라는 용어의 사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논리에서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하나의 설명이 주어지고 이해된다면 전이 개념의 경우보다 오해를 방지하는 데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
이 용어를 사용한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친구에게 코옷이 편지를 써서 언급했습니다. 이 말의 용어상의 심각한 부정확성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분명하다고 믿는다. 독자들에게 믿고 맡기는 대신 개념의 정확성에 전전긍긍한다면 얼마나 서툴고 복잡하게 그리고 결국에는 혼란스럽게 생각을 전달해야 하는가를 나는 자기 대상 관계는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계속된다고 말한 적이 있네. 그러나 정확하게 내가 했어야 할 말은 아마 이런 것이 아니었나 싶네. 한 인간은 평생 언제나 어디서나 자신의 인직적이고 조화롭고 확고한 인간이며 또 과거와 맞닿아 있으면서도 창조적 생산적 미래를 향해 의미 있게 전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삶의 각 단계에서 주변 인물들이 그에게 즐겁게 반응하고 이상화된 힘과 고요함의 원천으로 적용하면서 말없이 존재하는 동시에 기본적으로 그와 비슷하고 어쨌거나 그의 내적 삶을 비교적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그 결과 그들의 반응이 그의 욕구와 조화를 이루고 또 그로 인해 그는 자신이 그런 지지가 필요한 순간에도 그들의 내적인 삶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내가 앞에 글을 쓴 목적은 정확성에 대한 요구를 희화화하는 것이 아니네. 다만 항상 정확을 기한다고 해서 별 이득이 없고 오히려 손해가 더 많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는데 있다네. 정확성에 대한 요구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의사전들의 초점이 자기 대상 관계의 지치 효과를 규정하는 데 맞춰진 경우가 그렇다네. 그러나 초점이 다르게 있다면 예컨대 나의 경우에서처럼 자기 대상에 대한 욕구가 평생 지속된다는 사실이 있다면 완벽과 정확성은 불필요한 부담이 될 뿐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진술합니다. 중요한 자기 심리학적 용어를 명백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났으므로 이제 개념 형성과 용어를 검토하도록 자극한 경험에 가까운 보다 실질적인 진술로 돌아가보자. 코옷은 부담에서 벗어났다고 하고 있고요. 자기 혼자 부담을 졌다가 자기 혼자 부담을 벗어나고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를 변호하는 과정 속에서는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한 굉장히 obsessive한 어떤 변호를 하다가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이쯤 했으면 다 알아들었을 거야. 그러면 이제 또 자기 얘기하죠. 알아듣거나 못 알아듣거나 나는 이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 나 내일을 할 거야.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의존 공생관계에서 독립 자율성으로 옮겨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그리고 정상의 심리적 삶의 발달 과정은 자기와 자기 대상 관계에 변화하는 본질의 측면에서 고려되어야지 자기 대상이 사랑 대상으로 대체되는 것, 즉 자기 애가 대상 사람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위의 주장에 일치하게 자기 심리학이 처음부터 주장한 것은 너에 대한 나의 경험을 이게 독립된 참조 틀에서 바라보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이다. 즉 1. 너가 자기의 의기성과 힘, 조화를 지지하는 역할, 즉 자기 대상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2. 이에 A. 너가 욕망과 사랑의 대상이라는 점과 B. 우리가 욕망하고 사랑하는 대상으로 가는 길, 즉 대상의 경험이 까마질 때 분노와 공격성에 관여해 된다는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자기 심리학은 이런 두 가지 참조 틀의 적용이 건강한 인간 경험과 병든 인간 경험을 설명하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고 주장하며 그 외에도 우리는 너 경험은 종종 이런 독립된 참조 틀 안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게다가 서로 얽혀있는 이 두 경험의 상호 영향에 대해서는 보다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프로이트의 의견에 따라 내가 강조한 것은 마치 활기찬 신체적 운동과 같은 다른 격렬한 경험과 마찬가지로 대상 사람은 자기를 강화시킨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자기의 적 경도를 목표 달성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공교성으로부터 구별함으로써 개념상의 명료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전자의 특징은 용서를 모르는 증오와 잔인함인 반면 후자의 특징은 문제의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 진정되는 성향과 상대에게 불필요한 상처를 주지 않으려는 욕구이다. 근데 뭐 솔직히 그 실질적인 진술을 해도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기 힘들죠. 그래서
그래요. 코옷이 애를 쓰고 있는데 이분이 애를 쓰면 쓸수록 전부 미궁에 빠져요. 예, 어쨌든 이 챕터 전체가 상당히 이게 제목만 이렇게 자기 대상되어 있는데 너무 자기를 변호하듯이 해놔가지고 이야기 저 이야기 다 해가지고 주제가 그런가 싶은 뭐 그런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 챕터의 절반이 고전적인 정신 분석과 자기 심리학, 코옷이 말하는 자기 심리학을 비교하는 이야기가 쭉 풀어나가지고 자기 대상의 이야기는 그냥 화두로 던져놓은 그런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근데 이 얘기를 같이 이렇게 자기를 주장하는데 캐런 호나의 책을 우리 한번 공부한 적이 있죠. 거기에서는 조목조목 이렇게 감정이 섞이지 않고 프로이드 이론과 캐런 호나이가 자기의 주장과 프로이드의 주장을 병렬로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렇게 비교해서 좀 설명해서 납득이 쉬운데 이 코봇의 글을 읽으면 굉장히 정서적으로 디스터브되어 있는 상황에서 막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애적인 경로가 느껴져요. 이분 스스로가 느끼고 있는 정서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를 변호해 내고 싶어 하는 욕심은 엄청 많은데 이분이 가진 탤런트 가지고 이걸 다 하기는 좀 버거워 보여요. 그냥 열심히 하다가 나 이쯤 하면 됐어. 그리고 나중에 내가 더 중요한 거 해야 되니까 내 더 이상 여기 더 머무르지 않겠어. 이러면서 자꾸 이 얘기를 조금 잘 정리해서 공감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좀 석센트하게 쓰기보다는 너무 만연체로 써서 사람들을 질리게 하는 이런 글이 되어버렸어요. 고전적인 정신 분석과 자기 심리학을 얘기합니다. 전통적인 분석은 대상을 갈망하는 자기의 변화를 집중적으로 연구했으면서도 자기 대상을 필요로 하는 자기의 변화, 예를 들면 약화된 자기애 대신 강화된 자기애를 구성하기 위해 취해진 의식적인 자기 모두에서 표현되는 낮은 자존감, 이런 변화를 간과하고 오해했다. 그 때문에 자기 심리학이 처음에는 그 간과된 영역에 대한 탐구를 시도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는 코옷이 자기 심리학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는가를 배경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심리학은 한편으로 자기와 자기의 장애의 관계를, 다른 한편으로는 대상에 대한 경험을 조사했다. 자기 심리학은 모든 정신병리의 원인이 자기 구조의 결함, 자기의 왜곡 또는 자기의 약함의 기초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시도하고 있다. 더 나아가 자기 심리학은 자기의 이 모든 결함이 어린 시절 자기 대상 관계의 장애에 기인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시도하고 있다. 자기 심리학 이론과 전통적 정신분석 이론의 현격한 차이를 강조하기 위해 바꿔 말하면 자기 심리학이 주장하는 것은 대상 본능적 영역 안의 병인적 갈등, 즉 대상 사람과 대상 증오 영역에서의 병인적 갈등, 특히 오디푸스 컴플렉스 갈등이 정신병리의 1차적인 원인이 아니라 그 결과라는 점이다. 고전적 전이의 신경 중에서 오디푸스 컴플렉스 갈등은 1차적 위치를 차지한다. 자기 대상 실패, 그리고 그 실패와 상호 연관된 자기의 결함을 1차적인 것으로 이해하게 되었지만 그로 인한 아이의 정서적 삶의 왜곡, 애정어린 태도 대신 성적인 태도, 그리고 자신만만한 자기주장 대신 적대적 파괴적 역동으로 반응하려는 경향으로 나타나는 그런 왜곡과 뒤이은 관계상에 또한 병인적 요소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거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건 고전적인 것이 아니고 코웃의 자기 심리학의 주장이에요. 두 번째 것은 다시 말해서 그것들은 결국에는 고전적 전이 신경적 증후를 형성하게 되는 일련의 중간적 사건들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원인적 요소로 간주되어야 한다. 전통적인 정신분석과 정신분석적 자기심리학의 차이는 강조 대상이 변했다는 데입니다. 이것은 미묘한 의미를 갖는다. 그 의미는 무의식의 발견이라는 위대한 사건이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자기애적 상처로 인식되었다는 프로이트의 생각을 지적하는 것으로 명쾌하게 설명될 수 있다. 프로이트의 이론이 거부당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던 이 자기애적 상처는 혁신자의 개인적 감수성과 그 시대를 지배하는 심리학적 경향성의 결합, 중요한 심리적 통찰력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이 되기도 하는 그런 심리적 경향성의 결합에 지대한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은 그러한 프로이트의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혁신자의 개인적 감수성과 그 시대를 지배하는 심리학적 경향성 결합에 대한 생각을 펼쳐나갑니다. 우선 심리학 분야를 고전적 또는 전통적 정신분석, 즉 무의식과 정신이고 그리고 구조적 갈등의 학문으로 확립시킨 원인인 프로이트의 성격적 특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프로이트의 도덕적 입장을 보면 그의 도덕은 무엇보다도 진실 도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자존감에 큰 영향을 준 것은 어떤 것을 알고 있는가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었다는 것입니다. 프로이트는 자신에게 없는 지식을 누군가가 갖고 있다는 것을 참을 수 없는 자기애적 상처를 여기고 경고했다. 그가 주장한 것은 사람들이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는 것, 정신의 완전한 내용에 대해 실제로는 그들이 모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을 그런 사실에 직면시키는 것이 정신분석이 그들에게 가장 심각한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코페르니쿠스와 다윈이 인류에게 이 상처들을 오만하게 다스리는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심리학적 진실에서 심리학자가 미치는 개인적 요소는 양자 물리학자의 관찰 도구처럼 개인적인 진실과 분리될 수 없다. 프로이트는 자신의 성격적 특성으로 인해 정신적 삶을 의식적인 부분과 무의식적인 부분으로 구분했고 처음 그의 연구 결과를 체계할 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에 우선순위를 두었으며 또 그가 자신의 선택에서 가장 궁극적으로 간주했던 정신에 대한 이론론에서 지식의 접근 가능성을 판단 기준으로 사용했을 것이다. 프로이트의 경우 초기에 정신의 무의식층과 의식 또는 전의식층의 이분화 이론에 기여했던 바로 그 감수성이 후의 원본능과 자아의 이분화에 대한 보완 이론에도 기여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프로이트에 있어서 지배력의 결핍, 즉 수동성은 인간의 심리적 삶의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생물학적 기저였다. 프로이트의 이론에서 합류하는 두 개의 메시지를 인식함으로써 즉 한편으로는 언어화할 수 있는 지식과 불안을 몰아내는 지배력 사이의 중요한 상관관계를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언어화할 수 있는 지식의 부족과 수동성 사이의 중요한 상관관계를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프로이트의 성격이 그의 이론에 미친 영향에 통과하는 구차적 과제의 진전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언어화할 수 있는 지식이 가끔 통찰로 치시면 그 지식의 획득이 정신분석 치료의 본질적인 말하기 치료를 구성한다는 전통적으로 인정받는 주장의 근원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우리의 1차적 과제, 전통적 구성과 달리 정신분석적 자기 심리학에서 치료의 필수 요소로 간주되는 요소들에 대한 연구에서도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게 되었다. 프로이트는 코페르니쿠스와 다윈에게 동일감을 느꼈는데 코페르니쿠스는 인간에게서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환상적 위대함을 앗아갔고 다윈은 인간에게서 인간이 다른 존재와는 달리 더없이 영광스러운 신의 창조무지라는 환상적 위대함을 앗아갔다. 코엇이 말합니다. 나는 아직도 프로이트가 느끼는 자신의 미래한 업적에 대한 음지에 동참하는 것을 통해서 큰 기쁨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나는 무의식 이론이 그 내용 때문에 인간에게는 참을 수 없이 불쾌한 것이라는 프로이트의 주장, 특히 그것이 인간에게 견딜 수 없는 모욕을 준다는 주장의 보편 타당성을 더 이상 믿지는 않는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로서 언제나 보편 타당한 심리학 이론을 특정 개인이나 특정 시기에만 유효한 이론으로부터 구별하는 방법론과 관련되어 있다. 분석가들은 그들이 가진 최상의 도구들을 사용하여 역사적 과거를 조사하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되지만 그 과정에는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 가장 설득력 있고 외연상 의심의 여지가 없이 다명한 결론도 결코 심각한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내가 최근까지도 전적으로 수혈했던 프로이트의 주장, 즉 과학에서 가장 위대한 세 가지 발견은 통찰에 대한 그의 저항 이론과 일치하게 인간이 가장 격렬하게 거부 반응을 보였던 것들이라는 주장은 이제 심각한 의심의 대상이 되었다. 구체적으로 혁신적인 과학적 발견에 대한 다양한 부정적 반응들은 프로이트가 생각했던 것보다 덜 보편적인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것들은 특정 시기에만 해당되는 반응일 수도 있고 또는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국한되는 것일 수도 있다. 내가 계속해서 프로이트의 주장이 옳으라고 단언한다면 그것은 내 꾀에 스스로 넘어가는 것이 될 것이다. 나는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내가 지구 중심적인 아닌 우주 이론, 종의 진화 이론 또는 의식 세계의 한계를 보여주는 이론 등이 수용되지 않고 거부된 의미를 평가하는데 필수적인 미묘한 편견이나 특권 상실의 위협 또는 권력 기반의 장치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에
비판을 다 하고는 뒤에 가가지고는 또 숨어버리는 또 숨어버리죠. 그 이번에 패턴이에요. 그 계속해서 자기 주장을 하다가 또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예, 이런 패턴을 계속 반복해서 어쩌면 이분의 이론을 따라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이분의 독자적인 공감 중심의 이론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 공감이 특별한 게 아니라고 그냥 쑥 물러나기도 하고, 이래서 자기 것을 잘 지켜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돼요. 마지막까지. 자기 주장을 하다가 또 그 주장을 철회하고 또 상황 봐서 또 그 주장을 다시 돌아가고, 그래서 이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죠. 일관성 있게 자기 주장. 그래서 자기의 이론이 발전하면서 점차적으로 변모해 가는 건 괜찮은데, 자기 이론을 주장하다가 반론이 거세지면 그 얘기를 또 없었던 것처럼 하고 또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이래서 좀 혼란스러워요. 그 다윈과 프로이트 학설이 거부당한 것은 당시 페렌치가 도처에 남아있는 유아기 전능성의 발견으로 인한 상처에 대한 프로이트의 언급이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던 것과 유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코페르니쿠스와 다윈이 살던 시대, 심지어 프로이트가 살았던 시대에 기반을 갖고 있던 권력 집단에게 입힌 자기애적 상처를 철저하고 확실하게 평가한 것이나, 지금 검토 중인 이론이 거부당한 이유가 이런 집단에 의한 방어적인 반격인지를 평가하는 것은 나의 능력 밖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복잡한 사회적 행동의 동기는 심리 조직의 가장 심층에 편지한 반응에서 직접적으로 나온다는 설명이 지나치게 단순한 것임을 밝혀줄 유능한 역사가라면 분명 어떤 인과적 연결고리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본인이 하고 싶은데 본인은 피하고 넘겨버리는. 누군가가 이걸 증명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직도 분석가들에게 널리 인정받고 있는 프로이트 입장과는 대조적으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훌륭한 새 아이디어와 위대한 발견이 인류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 단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것들은 오히려 환영받아야 마땅하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알게 된 사람들의 자존감을 고도시키며 그것들이 개인적 특권과 권력을 위협하지 않는 한 이상화된 핵심자의 융합을 통해 그들의 권력을 증진시키기 때문이다. 이게 자기 이론을 내 이론을 잘 받아들이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걸 못 받아들이면 당신들이 좀 이상한 거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이 철저하게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기애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을 소화를 못한 것 같아요. 평생. 그래서 이분의 이론은 자기를 구원해내고자 하는 소망에 자기 이론화된 부분도 꽤 있지 않나 싶어요. 이분이 누구보다도 자기애적 욕구가 강했던 분. 그래서 항상 자기 이론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그래서 일관되게 자기 주장을 펴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이분은 자기 이론을 만들어가면서 자기 주위에 자기를 서포트하는 그룹을 꼭 함께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게 나중에 하나의 학파가 되긴 했지만, 뭔가 프로이트도 자기 지근거리에 자기를 지지하는 그룹을 형성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분도 자기가 생전에 자기 이론을 같이 연구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룹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애적 리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분의 개인적인 체험과 함께 맞물리는 부분이 있어 보여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분리해야 된다고 하지만 다 분리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자기의 체험들을 통해서 이론한 자기의 체험을 통해서 체득한 것을 이론화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분의 이론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분의 성격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우리가 잘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프로이트가 살았던 시대는 진실과 지식의 가치가 특별히 중요했던 시대였습니다. 그의 특별한 성격 구조 때문에 내가 앞에서 중요한 심리적 발견의 촉진제라고 명명했던 개인적 가풍과 시대 풍조가 결합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그의 천재성을 부분적으로나마 설명해 줍니다.
나는 그렇다고 답할 것이다. 특히 나는 프로이트의 선택이 역사적 과도의 변화와 진보, 점증하는 정치적 및 사상적 자유 등의 특징을 지닌 위협자식이 가장 좋은 시기인 동안에 형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문화층과 프로이트의 개념화 사이에는 현저한 유사성이 존재한다. 프로이트 당시 유럽, 특히 그가 성장한 오스트리아에서는 정치적 자유주의가 세력을 떨치고 예술과 과학이 꽃을 피운 한편 전체적이고 신비적인 믿음의 세력도 존재하고 있었다. 이런 인식은 회상에 의한 것이고 당시에는 그것이 지닌 엄청난 잠재력은 인식되지 못한 채 무시와 조롱의 대상일 뿐이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신에 대한 프로이트의 생각도 양분되어 있습니다. 프로이트가 말하는 정신은 한편으로는 의식세계, 후에는 자아와 초자아의 의식세계와 다른 한편으로는 무의식세계, 후에는 원본능, 그리고 자아와 초자의 무의식세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위에서 말한 사회문화적 이분화의 중요성이 훨씬 각화되고 최소화되어서 보여줍니다. 프로이트는 세계말 환자들의 성격 구조 연구를 통해서 정신의 이원론적 이론과 뒤이어 구조적 갈등 이론을 정립했지만 그들의 성격 구조와는 달리 우리 시대에 만연된 성격 구조는 억압에 의한 단순한 수평적 분열로 정의화될 수 없다. 현대인의 정신은 허약하고 여러 조각으로 파편화, 수직으로 분리되고 구조화된 상태를 특징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의식적 갈등 모델을 통해서는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생각하기 어렵다. 나의 생각은 이렇게 요약된다. 프로이트의 과학적 견해, 그의 관찰에 미치는 선택, 즉 그의 이론의 본질은 그의 선택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그가 살았던 시대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았다. 프로이트의 성격적 특성과 그가 살았던 시대의 특성을 구별한 것은 교육과 설명을 위한 것이다. 이 구별은 인위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당대의 사회적 조건과 간섭, 취향 등은 아이들에 대한 어른의 행동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 아이의 성격이 형성되는 환경을 조성했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프로이트의 견해가 지닌 시대적 특수성에 관한 내 주장은 프로이트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의 위대한 업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그의 성격은 그가 개인적 및 학문적인 성숙을 이루는 동안 그가 탐구했던 사람들이 살고 있던 사회를 지배하던 특정의 심리적 경향성, 즉 그 시대의 그의 시대의 영향력 아래에서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우리 시대의 심리적 관찰자, 특히 자기 심리학을 지향하는 관찰자에 대해서 논의해 보겠다. 현대인, 특히 서구 민주주의 시민들은 지식을 박탈을 당하는 일로 외상을 겪는 일이 그리 흔치 않다. 현대인들은 자신들의 정신이 어떤 모습인지 인식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론에 접한다고 해서 화를 내며 그 이론을 거부하거나 경멸하거나 조롱하지 않는다. 현대인은 불안정하게 응집된 자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응집성을 유지시켜줄 자기 대상을 추구하면서 그런 대상의 존재와 그 존재의 관심을 갈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강한 욕구 때문에 그는 2차적으로 오만한 부인이라는 장벽을 잡고 자기의 자율성은 상대적일 뿐이라는, 즉 원칙적으로 자기는 자기 대상의 기반 없이는 결코 존재할 수 없다는 자기 심리학의 주장을 심각한 자기애적 타격으로 경험하는 경향이다. 그러나 과연 이것으로 자기 심리학이 야기한 강한 적개심, 즉 자기 심리학에 쏟아진 왜곡된 조롱이 부분적으로나 설명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 현대인의 1차적 욕구에 보다 직접적으로 관심이 있는 이 자기 심리학을 따뜻하게 수용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가? 나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그저 이런 의견을 말하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큰 논문을 쓰면서 계속해서 내가 이걸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하는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할 뿐이다. 그러니까 주장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방담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니까 이분을 따라가다가 갑자기 멋쓰게지는 이런 상황이 계속 연출되는 것 같아요. 나는 이 점이 많은 분석가들이 자기 심리학을 격렬하게 거부하는, 자기 심리학을 정신분석 내에 새로운 발달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그것을 빗나간 학파, 심지어 사유리 종파라고 같이 폄하하는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서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는 여러 측면에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그리고 우리는 바로 심층 심리학적 해석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사심없이 들어주지 못하는 다양한 동기를 면밀히 연구해야 한다는 예전의 결론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나는 우리는
집단 율동에 관련되어 있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집단적 태도를 분석하는 용기를 필요로 한다고 고려했던 것도 기억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나는 그런 조사를 수행하지 않는 것일까? 나의 아이디어를 거부하고 수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의 전문 영역에서 만나는 복잡한 태도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에 도달하고자 하는 시도는 성공에 대한 확실한 보장도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하는 일종의 대기획 이익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그럴 에너지가 있다면 아직 탐구되지 않은 임상적 및 이론적인 자기 심리학에 탐구했겠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나는 내 책에 쏟아지는 동료들의 긍정적인 부정적 반응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데 남은 시간을 쏟기보다는 보다 중요한 학문적인 과제 수행에 충실하면서 직업적으로나 학문적으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기로 작정했다. 그래요. 아주 굉장히 어려운 챕터를 잘 요약을 하셨어요. 이 책이 코웃이 사망 후에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편집됐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논문을 썼지만 책으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돌아가신,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고생할 때 쓴 책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기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굉장히 초조함이 이 글 속에 많이 묻어나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이분이 마지막에 암으로 돌아가셨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투병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글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잠깐 나눔의 시간 갖도록 하죠. 우리 강 목사님부터 좀 나누시죠. 뭐 어쨌든 이걸 보면서 얼마나 이렇게 코웃이 고통을 당했는가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자기가 들었던 대로 뭐 아까 밑에 나왔던 것처럼 누군가가 자기를 향해서 빗나간 낙파 또 살기 좋다라는 그런 말을 했을 것인데 거기에서도 나름 자기의 학문적인 것을 잘 수행하려고 애를 썼던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어쨌든 자기 심리학의 이야기가 여기서 이 챕터에서는 정확하게 뭐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자기 심리학이 어떤 의미에서 나오게 되었는가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 걸 이제 보게 되면서 나름 어떤 이 과거에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거기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전통도 있지만은 새로운 시도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이비 정파라는 말을 들을 만큼 그런 과감한 도전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혼란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인간 자체가 이게 모순이 있고 모호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도 뭔가를 이 자기 심리학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 고전적인 그런 틀이 아니라 새로운 시도도 배울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 기회들이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또 발전을 위해서는 어쩌면은 과감하게 한번 자기 아이디어를 이렇게 사기 종파라는 소리 들으면서도 한번 던져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예, 그래요. 근데 이 코웃은 이렇게 자기를 열심히 변명해냈는데 어떤 현대정신분석의 스파트니스는 자기를 위한 변명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은 원래 졸업을 못했어요. 정신분석 과정을 다 마쳤는데 결국 학교에서 수용이 되지 않아서 정신분석가라는 타이틀을 갖지 못하고 그냥 이번 메디컬 닥터로서 환자들을 봤지만 정신분석 이론은 자기가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후배들을 양성해서 제자들을 양성해서 그 제자들이 정신분석 연구소들을 만들어서 현대 정신분석이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 고집대로 자기 책 쓰고 이렇게 같이 자기를 굳이 변명해 내는 노력보다는 정말 자기의 이론을, 그리고 이분은 자기 혼자 했다고 하는 것보다 모던 사이코애널리스트의 선구자들이 누군가 거기에 또 너무 많이 과거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선배들의 많은 인사이트가 있어서 그걸 내가 종합해서 내 것을 조금 보탰을 뿐이다.
그래서 나는 따로 하나의 학파를 세우겠다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내가 세운 이론들이 결국은 클래식한 이론 쪽에서 내 것을 다 가져갈 것이다 라는 걸 예언을 해요. 실제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분의 이론들이 다른 이름으로. 그런데 이걸 이분을 그대로 수용하는 게 아니고 이 인사이트들은 다 가져가서 다른 학파에서 쓰면서도 이분은 영원히 매장된 이름으로 다른 학과에서 인용해 주지 않는 사람은 남아 있어요. 근데 코웃은 이렇게 무시당하는 것을 못 견뎠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변호하고 싶어 했었던 것으로 느껴져요. 또 우리 다른 선생님도 잠깐 나누시죠. 네, 저는 이제 임상에서 보면은 그 전이라는 게 항상 두려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제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게 치료가 드롭되거나 어떤 좀 끊기거나 뭐 이렇게 끝나버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치료 안에서 전이를 다뤄본 적이 있었나 없다. 근데 이제는 그 전이 상황이 이제 알아차려지는구나. 그리고 이제 어떤 내가 좀 당황스러울 때, 이게 나의 역전이 불안이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 예, 이게 이제 몸으로 느껴지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경험하는 자아와 관찰하는 자아라는 측면을 요새 계속 생각하면서 임상 속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 전이를 이렇게 해석하려는 그런 좀 충동, 그래 버려야 속이 시원한 이런 그렇죠. 거를 얼마나 인내를 갖고 참아야 되는지를 알아요. 제가 이제 몸으로 느끼고 있고. 그러시죠. 해석한다고 그가 변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치료자가 참 이 온몸으로 정말 치료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아까 교수님이 얘기한 대로 전이는 무의식에 드러나는 과정이다 그랬는데 그만큼 저를 딛고 뭔가 흘러나오잖아요. 그렇죠. 결국 내 무의식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이 사람의 무의식, 내 무의식을 만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그거를 알아차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이 사람과 어떤 대화를 이어갈지 어떻게 접근할지를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과정들도 복잡하게 포함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희한해졌어요. 그래서 이 전이라는 말이 정말 알 듯 모를 듯 참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게 저한테 이번 가을엔 굉장히 이렇게 직면하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내담자들마다 저한테 막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 근데 이전에는 내담자는 똑같은데 내 어웨니스가 없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괜히 혼란스럽고. 근데 이게 그거였구나. 그래서 이게 참 임상이라는 게 훈련이라는 게 이게 참 그냥 되는 게 아니네요. 이러면서 제가 좀 생각이 복잡해요, 교수님 요새. 그래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진통의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저는 이 코엇이 임상을 통해 가지고 그 나르시스틱 그 성격 장애자들 예, 그런 분들 많이 고쳐주는 데 공헌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분이 이론은 확실히 뭐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우리한테 이렇게 보여주지 못할지라도 그 실제 임상을 통해 가지고 자기 그 이론을 적용해서 효과를 봤기 때문에 저는 그 점에서 많이 높이 사고 싶고 이 셀프 사이칼로지를 좀 많이 알고 싶어요. 네, 좋아요. 그래, 굉장히 귀중한 이론이에요. 인간적인 고뇌가 서려 있는 어떤 이론들이라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이론 자체는 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론인데 어느 하나 버릴 것들이 아니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환자층에 따라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론들이죠. 하지만 그것을 전부로 이해하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것만 익히면
다른 층의 환자들을 보는데 또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막연히 저는 치료를 안 하는 사람으로서도 그 막연히 느낌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해석이나 다른 어떤 이성적인 어떤 것보다도 전이 자체를 담아내는 것이 굉장히 치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늘 해왔었는데 그게 요즘에 그냥 짐작이 가요. 저는 윤 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처럼 임상을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짐작을 하면서 제가 이 시간에도 가끔 나눴던 제 주위의 사람들의 그 불편한 감정이 저한테 오는 거 있잖아요. 그때 저는 담아내지 못하고 담아내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진짜 중요한 정말 도구가 아닌가 하는 짐작이 요즘 와서 더 드는. 그 어떤 한 선생님이 담아내는 것만으로 그분들 변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담이라는 이름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상담이 그렇지 않아도 이분들을 담아내는 어떤 분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분들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거죠.